뭐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관련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초, 네, 실제. 실제 시초가 저번 주에 시작이 됐다고 이제 석유공사에서 밝혔고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네. 제일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드림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동해드림 제가 한 2번 했나요? 2번? 한 번 했어요? 네. 마음으로는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네. 한 번밖에 안 했군요. 전 처음입니다. 와, 우리 박지은 기자는 뭐 깨타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을 아주 쏠쏠하고 좀 이렇게 아주 그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요새 좀 깨타투는 좀 뜸하고. 그쵸. 이제 이렇게 망한 조별과제를 보면서 그 ESG를 망한 조별과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ESG가. 네. 또 트럼프가 또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되고요. 참 그러고 보면 어떤 한 개인 뭐 회사뿐만 아니라 큰 사회, 나라의 아젠다도 그 큰 주제들도 그냥 쉽게 바뀌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예측 불허의 시대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박지은 기자가 이제 에너지 정책 팀장이잖아요. 네. 오늘은 뭐 동해드림 관련해서 이제 동해드림 채널 연말 결산 좀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 해를 보낸 어떤 그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소예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바빴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바빴다? 왜냐면 이제 동해 발표 났을 때부터 너무 예상치 못한 발표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해보면 출장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자단 사이에서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10시에 갑자기 브리핑을 한다고. 그 전날 통지가 됐죠? 네, 원전 전이니까 그때가 그래서 원전 관련 내용이 나오나 막 이랬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부가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조금 소진하는 이슈들 그런 거 좀 보내면서 그랬는데 좀, 네, 갑자기 많이 이제 비상계엄과 이제 탄핵 그럼요. 정국을 만나서 모든 게 다 이제 한 달 만에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뭐 위아래가 좌우가 다 바뀌는 뭐 이런 좌우가 바뀌었다 하면 또 좌우에 계신 분도 안 좋아하니까 그쵸,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고 말았는데 저는 그냥 뭐 우리가 또 경제 채널이고 하니까 금값이 이제 한 돈에 50만 원 넘었다. 그다음 환율이 이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니까 26일 날 오후에 녹화를 하는데 환율이 1,465원을 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뭐 내근하면서 저는 종종 보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탄핵을 이제 민주당이 막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27일인가 표결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뉴스 채널에 라이브로 뜨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뭐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정부에서 개입한다 해도 그냥 가더라 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65원, 1,500원은 간다 안 간다? 1,500원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상황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1,500원은 좀 너무 높은 수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인가요? 이제 어젠가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가 내수가 너무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수출도 내년에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인하하겠다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 기조 그런 스탠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또 이제 또 미국 페드 입장하고 또 조금 이제 또 배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는 그 상당히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도 우리는 지금 인플레가 뭐 그렇게 낮지 않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인하를 뭐 이렇게 우리 도람프 행정부 도람프라고 하잖아요. 도널드 도람프 행정부 의지대로 할 수는 없다. 이러면 또 이제 또 환율이 또 이제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또 위로 가거든요. 이게 다 이제 지금의 어떤 세상을 모두 다 반영하는 그런 결과치가 아닌가. 한 돈에 50만 원, 환율
1,500원, 1,465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우울하다. 이 우울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해드림 연말 결산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뭐 우울했지만 사실 6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발표 있고 한 6, 7개월 지났는데 그 반년 사이에 실무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양쪽 진영에서의 다툼도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또 실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총 이제 3가지의 큰 흐름이 있을 텐데요. 이제 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돈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추하는 과정, 그러니까 시추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련된 법 개정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뭐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관련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그 비상계엄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아주 국소서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도 500억 원 거의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아요. 시추를 한 번 하는데 우리가 1,000억 든다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시추를 하는 데 있어서 1,000억이 들어가는데 500억이 없어져가지고 500억도 나머지 500억도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뭐 사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석유공사가 사채 발행 한도가 한 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여기가 또 생각보다 예산이 좀 큽니다. 예. 사채 발행을 한 게 아닌가 했는데 석유공사 측에서는 사채 발행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1년에 한 5조 정도 되는데 이걸 좀 줄여서 사실 500억 원이면 5조에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네, 1%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뚫더라도 우리 5개 지금 뚫어본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더 들 텐데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해외 개발사들한테 투자를 받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로드쇼를 또 진행을 했죠 그동안. 그렇게 해서 비밀 조약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많은 다수의 글로벌 메이저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글로벌 메이저들이 관심은 당연히 보이겠죠. 왜냐면 그렇죠. 요즘에 해저 그 탐사가 워낙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특히 이런 프론티어 지역들 잘 원래 기존에 없었던 지역들 그리고 뭐 듣기로는 근방에 있는 해안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나서 연안에는 뭐 할 건 다 팠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해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투자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퍼센트랑 관계없이 다들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차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저는 이런 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정부 예산은 다 깎였고 사실은 석유공사도 뭐 사채 발행도 만만치가 않고 예산도 1% 2% 전용하기가 나중에 또 이제 국감 또 걱정돼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동해드림 녹화할 때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한다, 필요하다, 개발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투명성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좀 투명하게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좀 이제 공시가 되고 많은 이 납세자들한테 보여져 가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가 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이게 막 남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뭐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뭐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그 나중에 잘 되면은 해외 그 자본들이 다 먹는 이런 게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구조로 갈 것이냐 그러지 말고 저는 초기 자본부터 민간 자본 국내 개기업들 지금 투자 못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 금고에 쌓아둔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쵸. 삼성그룹, 삼성전자 툭하면 기십조, 뭐 10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하거든요. 5개 뚫는데 5천억. 예를 들어서 삼성, LG, SK, 현대차 많잖아요. 두산. 그냥 저 투명하게 공모하는 거예요. 공개 입찰. 자, 대왕거래 한 기 파는데 1,000억 드는데 입찰 붙이는 거죠. 자, 2기, 3기, 4기, 5기.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입찰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배분하면 된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는 기업들은 안 하는 거고. 안 하겠죠. 근데 이거 봤을 때, 야, 20%래. 이게 좀 나올 확률이 20%래. 이거 보고 1,000억 정도는 쓸만하다. 이런 기업이 있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를 했을 때 그 과정을 또 생각을 해야겠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주도 동의를 얻어야지. 되게 주주들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사회 거쳐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 CEO가. 그 CEO가. 그 CEO가 내가 있을 때 실패하고 싶은 생각이 안 그래서 되겠죠. 전문 경영을 넘어서 이제 회장님들이 한번 나섰어요. 네, 나서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회장님도 쉽지 않다. 내가 회장님이라면 나는 한다. 진짜로. 이거는 한번 베팅해볼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여기서 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또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채산성 있는 석유, 천연가스는 안 나올지라도 그 해저에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 기업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유의미하죠. 그 자원개발 기업들은 이 데이터 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000억?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요. 여러분들 그 주주 환원할 때 지금 발표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뭐 조단위예요. 조단위죠. 예, 네. 기본이 조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시총만 작을 뿐이지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출이나 수익, 그다음에 쌓아둔 뭐 잉여금 이런 그쵸. 거는 그렇게 작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개 입찰 붙이면 그다음에 주주들도 뭐 투명하게 절차 밟아서 결정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물을 책임 소재를 추궁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데 박 기자 말대로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또 보신주의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딱 다 분리해놓고 봐야 되는데 네. 또 정권에 이런 얘기들이 섞이니까 맞아요.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딱 떼놓고 사업 그대로만 이걸 평가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같이 했다가 그렇지. 정권 바뀌었을 때 바뀌었을 때 찍힌 거 아니야? 그때 왜 했어? 다 털어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도 약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정경유착을 떨어뜨리자고 그렇죠. 그 박근혜 때 그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태를 겪으면서 또 오히려 더 눈치를 보고 더 민감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하나 이렇게 기부할 때도 이제는 막 다 따져보고 그게 그냥 좋은 의미로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눈치를 보는 상황이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 저 박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2025년 우리 동해드림의 어떤 화두는 에너지 정치의 분리, 이른바 애정 분리다. 이런 화두를 지금 가지고 있다. 내심 그것도 미리 이게 사실 천기누설인데. 그러니까요. 네, 애정 분리. 살짝 그 네. 노출을 좀 사전에 좀 조그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옛날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실 국내 대륙붕에 대한 탐사를 되게 열심히 했던 건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너무 그 낮다 자원 개발률이 그걸 뭐 15%막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 참여정부 때 나온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봤거든요. 과연 대륙붕에 얼마 정도 투자를 했는가. IMF 때도 1,000억 이상을 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IMF 때도. 근데 500억도 안 주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계획이시죠? 네. 부장이 한번. 당연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문제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이건 좀 향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추. 실제 시추가 저번 주에 시작이 됐다고 이제 석유공사에서 밝혔고요. 네. 저번 주면은 지난주죠? 그렇죠. 네. 지난주요. 지난주. 네, 알겠습니다. 20일부터 있고요. 그 웨스트 카펠라오가 이달 9일 날 부산항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실어가지고 가서 실제 시추를 시작했다. 근데 시추에 한 40일에서 50일 걸리니까 1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제 결과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유망성이라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데는 어딘가. 뭐 저도 제가 뭐 전혀 이 지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몇 차례 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봤는데 이게 한 번 파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를 파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이 지형에서 뭐 어디로 물이 흘러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 더 유망해질 수 있고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상반기 내에 발표를 한다는 게 정부의 지금 이제 입장이고 근데 아마 팠는데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내서 조금 뭐 흘리겠죠. 네. 언론에 뭐 좋더라.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또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면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미난 사진 봤는데 아까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도착했잖아요. 그 포항 앞바다에 홍게 잡이 고깃배들이 어선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어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위도 하는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예상된 당연히 그런 거죠. 어장이 혹시라도 이제 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홍게는 좀 깊은 곳에 살잖아요, 그렇죠? 대게 홍게는. 근데 사실 저도 그거 보고 조금 너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생각하면 그분들은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예. 석유공사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이제 좀 알리고 공청회도 했다. 그리고 설득했다. 영향이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뭐 뒤에 좀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탐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 사실 그분들한테 더 많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1차적으로 가겠죠. 절차를 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게, 대게, 잡이 그 선주님들은 좀 가서 이제 시위도 하시고 또 시위하고 오셔가지고는 고사도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제발 좀 1차 그 시추 결과가 잘 나와야. 그 참고로 그 동해드림에서 우리가 그 시추 해저 지형이 어떻게 되고 어디를 어떻게 파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지난번에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나름 뭐 유익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카펠라호가 가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 2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예. 1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2,400조의 그 가치라고 했는데 이거를 뽑아서 뭐 해외사가 다 들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런 조광료 법을 좀 개정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고 이제 조광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땅에서 나는 뭐잖아요. 그 강물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석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소유인데 누군가가 그걸 파간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로열티 이제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광료는 뭐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열티로 뭐 얼마의 수익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서비스 수익을 맺는 데도 있대요.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파주는 대신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뭐 구조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뭐 일단 뭐 북미나 이런 쪽에서는 조광료 개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광료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인가 4년 이렇게 개정된 거더라고요. 제정된 거더라고요. 야, 그럼 이번에 거의 한 20년 만에 개정이 된 거. 네, 그 중간중간에 아마 조금 뭐 개정사항이 있을 텐데 요율 자체를 건든 거는 아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요율이 그래서 막 처음에 기사 났을 때 지금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12%가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12%만 우리가 들고 가고 88%는 다 해외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근데 개발사들한테 가고 운영사한테 가고. 네, 그런 이제 측면을 반영해가지고 좀 고쳐서 이제 야마가 이번에 그 요율을 33%로 올렸다. 무려. 이런 이제 거의 야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조금 예전에 조광료율이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되게 간편해요. 어떤 식이냐면 분기별로 매기는데 하루에 얼마를 채취했냐 해서 거기다 요율을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된 거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이익으로. 근데 이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뭐 이렇게 장비값 빼고 이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우리한테 낸 조광료를 뺀 거. 순이익이 개념이 여기서 적용되는 순이익의 개념. 그래서 이제 누적시켜가지고 이거를 요율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1%거든요. 제일 낮은 요율. 근데 이게 거의
생각해보면 초기에 많은 안 자본이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1%, 1.25%뭐 개수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저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초기에는 비용을 좀, 그러니까 조광요율을 좀 낮게 낮게 받고 하고. 나중에 갔을 때 이제 투자비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늘면. 나오면 우리가 많이 들고 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국익을 좀 우선을 했다. 그 12% 33% 늘렸으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파보고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거랑 이걸 다 계산해봤을 때 조금 더 실제 가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이건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좀 좋았던, 그러니까 특이하면서도 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됐던 게 우리가 고유가 시대 때, 고유가 시대 때. 우리 횡재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 때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고유가 시대 때는 이제 그 매출액에서 33%를 추가적으로 조광료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은 뭐 5년 대비 직전 5년 평균보다 유가가 120% 이상 올랐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 퍼센트를 해가지고 이건 매출액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그래서 33%를 적용하기로 이런 거를 좀 특별히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조항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많은 훼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립금도 이제 마련해야 된다. 훼손 그래서 적립금.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 상업 개시할 때 한 100만 배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면 한 절반, 50% 이상부터는 이제 적립금을 쌓아야 된다. 이런 뭐 조항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 손실에 대비해서. 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이 조광요율 자체가 우리가 워낙 작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되게 단순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조금 좀 정교하게 좀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좀 균형이 있는 이제 그 분배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초기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잖아요. 이 적용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발사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에 대한 좀 부담이 좀 덜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되는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 첫 시추공 파는데 2개월 소요되는데 이게 또 이제 하필 딱 탄핵 전국의 한 그 가운데에 또 이제 또 시기적으로 이게 또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이 대왕고래 이 테마주들 관련주들 얼마나 널뛰기를 할지 막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내년 이제 새해 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때 되면 드디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더 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근데 또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애정 분리해야 된다. 정치 격변 속에서 과연 이 대왕고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석유공사나 이런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 건 판다. 이런 입장이 좀 확고한데 좀 애정 분리의 시대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절실하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아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좀 고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카펠라우도 그렇고 운영사인 시드릴사인가 노르웨이 시드릴사인가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기도 좀 하려고요. 정말로 좀 잘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실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고 있다. 심해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시추공을 뚫고 그다음에 그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제 나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가니까 궁금해요. 물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좀 이렇게 했더라고요. 동해고래 이 개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의혹도 많았고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쭉쭉 설명해 놓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래픽들이 엄청 많고 아주 이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정부 부처 홈페이지인데 조회수가 몇백 회 정도. 그래서 나는 동해드림에서 새해에는 그거를 좀 전면 좀 부각해가지고 그런 그 이것이 궁금해요. 뭐 의혹, 뭐 실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알.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좀 그냥 아무래도 이 동해드림을 보는 사람들이 부처 홈페이지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달라고 해서 좀 알려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일본의 석유가스 시추 회수는 한국 대비 일본이 11배, 중국은 700배인데요. 이게 말이 700배지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국은 78회 시추, 78회 한국. 그래도 했어요. 일본은 813회. 일본. 우리가 일본 뭐 그렇게 욕하고 하잖아요. 813회를 시추를 한 거예요. 2024년 기준. 그 간이니까 그 간이 언제부터인지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팀장이 중국이 얼마나 팠는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48,799회를 팠네요. 네. 5만 번을 판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5만 번, 우리는 80번. 이게 지금 숫자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자원 개발의 현 주소다. 그래놓고 에너지 독립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은 우리는 14%에서 11%로 추락했대요. 우리는 언제부터? 최근 한 5년 동안 그 정도 추락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은 22%에서 40%로 증가.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막 정치권에서 떠드는 이런 얘기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가 어쩌다 있지만 이런 숫자들을 무시하고 어떤 정책이 의사결정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나중에 할 것인지. 중국이 에너지 많이 쓰긴 하지만 지금 5만 번 팠어요. 5만 번. 이것도 뭐 음모론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중국은 그 심해에 매장량 아주 채산성 높은 엄청난 그 매장량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안 켠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거, 때를. 걔네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지, 조절. 대외비죠, 대외비. 우리는 근데 500억, 1000억 들여가지고 대왕고래 하나 파는데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런데 원유, 천연가스 수입량은 전 세계 몇 등이다? 천연가스는 1등. 1등. 1등, 2등이에요. 1등, 2등, 3등. 아, 정말 저희가 우리 저 박지은 팀장이랑 그 동해드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정말 솔직히 좀 여기저기서 좀 눈치도 많이 보이고 욕도 좀 얻어먹는데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공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포스코인터, SK 어스온, GS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도 참여도 하고 회의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 분리만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발 과정이 진짜 투명하다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있으면 많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전 근데 5만회 이거 얘기 들으니까 사실 그 우리가 다른 걸로 부국해져가지고 막 반도체 더 잘 팔고 해서 진짜 사오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부에서는. 근데 그 5만회를 팔면서 축적되어 있던 어떤 데이터, 기술, 거기에 대해 그 산업에 대한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되게 큰 기회의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얼마나 배 잘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 해양 플랜트 기술도 우리나라 잘하고 있잖아요. 엄청났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해외 개발, 이런 심해 개발에서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 스스로 하면서 그걸 키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시추선 하면은 삼성중공업이거든요. 해양 플랜트, 시추선, 삼성중공업인데 워낙 이제 지난 과거 역사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사실상 결별하고 있다, 네. 결별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진짜 지금 시점에서 삼성중공업의 어떤 의사결정권자다 그러면 저는 대왕고래 배 띄웁니다.
배 만듭니다. 저는 네. 진짜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물론 다른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자 대왕굴의 연말 결산 해보았고요. 어떻습니까? 좀 내년에 좀 잘 될 걸로.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뭐 사실 뭐 하나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뭐 없는 거보다는 그리고 그 약간 우리 긁지 않는 복권 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게 긁어야 이게 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끓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다. 이건 좀 약간 복권은 그래도 안 긁고 있으면 그래 긁으면 나올 거야. 이런 그 기대 심리라도 있죠. 저 동해 그 심해에 있는 갇혀 있는 가스 또는 이 원유 이 가스전은 이건 기대 심리도 없어요. 안 파면은 정말 뚫어야지 기대감도 갖는다. 희망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복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국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별로 이렇게 지금 시추를 하는데 만약에 조용했으면 또 시추한다고 막 말 막 나오고 태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좀 좋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 네. 관심이 좀 없어지는 틈을 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웃어야 할지 우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 결산은 여기서 하고 네, 좀 잠시 바로 이어서 또 며칠 뒤에 또 우리가 또 신년에 또 어떤 희망을 제시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한 해를 좀 구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말에 그 에너지 3법이 사실상 이제 좌초된 거 이거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죠.